내가 아직 어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가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 뒤 줄곧 마음속에 되뇌어왔다.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처럼 유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자는 이상하리만큼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했고 나는 아버지의 그런 침묵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무슨 일에든 판단을 보류하는 버릇을 갖게 됐다. 그 때문에 조금 유별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때때로 나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딱 좋은 재물이 됐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성질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재빨리 냄새를 맡고 다가온다. 그로 인해 대학에서 나는 교활한 녀석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그들의 절실한 비밀을 여러 번에 걸쳐 털어놨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그 역할이 조금도 달갑지 않았다. 슬슬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는 기미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나는 잠든 척하거나 뭔가에 몰두해 있는 척하거나 또는 적의에 찬 변덕을 가장했다. 젊은이들의 고백 따위 혹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말은 흔히 표절한 것이거나 명백한 억압에 의해 왜곡돼 있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무한히 연기된 희망을 품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치에 통달한 얼굴로 말하고 나 또한 그러한 태도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양식과 품위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 점을 잊으면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빠뜨릴 것처럼 아직도 걱정이 된다. 나의 그런 인내심을 자랑스레 의수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관대함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는 단단한 바위 위에 구축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말랑한 습지에 실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어느 지점을 지나면 행위가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만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이 군복을 입고 영원히 도덕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속을 높은 데서 들여다보는 듯한 야단스런 들뜸과 법석에 완전히 질려 있었다. 오직 이 책의 제목으로 이름을 준 개츠비만이 나의 반발을 벗어나는 예외였다. 사실 개츠비는 내가 확고부동하게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만일 인격이 남의 눈에 보이는 제스처의 끊임없는 연속이라면 그에게는 확실히 뭔가 찬란한 데가 있었다. 인생의 장래에 대한 어떤 고양된 감수성이 있었다. 마치 1만 마일 밖에서 일어난 지진을 기록하는 복잡한 기계들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 아래 으리으리한 위엄을 갖춘 맥빠진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희망을 갖는 탁월한 재주이며 견고한 몽상으로의 질주다. 나는 이제껏 그러한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2번 다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개츠비가 옳았다는 것이 결국 밝혀졌다. 사람들의 실패로 인한 슬픔과 숨가쁜 의기양양함에 대하여 내가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개츠비를 먹이로 삼았던 녀석들과 그의 꿈의 항로를 더럽히며 떠돌던 추한 쓰레기 때문이다. 여름 내내 밤이면 이웃집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의 푸른 정원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방처럼 모여들어 속삭임이 샴페인과 별빛 사이를 오고 갔다. 오후 만조 때 나는 그의 손님들이 다이빙 때에서 바다로 뛰어들거나 뜨거운 모래밭에서 일광욕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모터보트 2대가 거품이 있는 물줄기 위로 수상스키를 끌고 해협의 바다 위를 미끄러졌다. 주말이면 그의 롤스로이스는 버스가 되어 아침 9시부터 새벽까지 파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가 하면 그의 스테이션 wä건은 손님들이 기차 시간을 늦지 않도록 하려고 마치 민첩한 노란 곤충처럼 뛰어다녔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임시로 고용된 정원사를 포함한 8명의 하인들이 하루 종일 걸레, 솔, 망치, 정원용 가위 등을 들고 지난밤에 망가진 곳을 손보는 것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5상자의 오렌지와 레몬이 뉴욕의 과일상으로부터 도착했다. 월요일이면 반으로 쪼개진 오렌지와 레몬 껍질들이 뒷문 밖에 버려져 피라미드처럼 쌓였다. 부엌에는 주스를 짜는 기계가 있는데 집사가 작은 단추를 200번 누르면 30분 만에 200개의 오렌지가 주스로 만들어진다.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출장 연회업자가 군단을 보내왔다. 수백 피트의 야외용 천막과 개츠비의 광대한 정원을 한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색깔 전구도 대량으로 가져왔다. 뷔페 테이블에는 오르데브르가 차려지고 양념을 친 구운 햄과 알록달록한 샐러드, 그리고 밀가루를 발라 기름에 튀긴 돼지고기와 거무스름한 금빛을 내며 보는 사람을 매혹하는 칠면조 등이 가득했다. 메인 홀에는 진짜 청동 가루대를 놓은 바가 세워졌다. 진과 각종 술과 코디얼들이 저장돼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잊혀졌을 법한 것들 뿐이라 대부분의 여자 손님들은 그 술들을 구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7시에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는데 볼품없는 5악기 편성이 아니다. 극장 오케스트라석을 채울 만한 것으로 여러 개씩의 오보에, 트롬본, 색소폰, 현악기, 코넷, 피콜로, 저음 및 고음의 드럼 등이 모두 갖춰졌다. 그 무렵에는 이미 수영하던 사람들이 바야흐로 해변으로부터 돌아와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뉴욕에서 온 자동차 5대가 저택 차도 깊숙이 정차해 있고 여러 개의 홀과 살롱에 그리고 베란다에는 원색 옷을 입고 이상한 최신형의 단발을 한 카스티아의 꿈을 능가하는 쇼를 두른 여자들로 붐볐다. 바는 떠나갈 듯 활기가 넘치고 칵테일 쟁반이 빙빙 돌아 밖에 정원까지 나가자 짓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생기가 넘쳤다. 고약한 풍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여자들이 재회를 열렬하게 기뻐하기도 한다. 태양이 저물며 서서히 어두워짐에 따라 불빛들은 더욱 밝아졌다. 바야흐로 오케스트라가 황혼의 칵테일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이야기가 엮어내는 오페라는 한층 더 높아진다. 웃음소리는 점차 활달해져 아낌없이 넘쳐흐르고 유쾌한 한마디에 퉁겨 올라갔다. 그룹은 서로 더욱 빨리 사람을 교환하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로 수가 불어나면서 소리도 높아지고 흩어졌다가 또 금방 모인다. 자신감에 찬 여자들은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들 사이를 수놓듯 옮겨다니며 한동안 어떤 그룹의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돋운다. 그러고 나서는 승리감에 취해 끊임없이 바뀌는 불빛 아래 얼굴들과 목소리와 빛깔의 변화를 뚫고 어딘가로 미끄러져 간다. 문득 이들 아가씨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오팔에 다양하게 바뀌는 색채 속에 쟁반 위에 칵테일 잔을 집어들고 용기를 얻기 위해 단숨에 들이키고는 캔버스 천이 깔린 무대 위로 올라가 양손을 프리스코처럼 움직이며 춤추기 시작했다. 순간 조용해진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리듬을 그녀의 춤에 맞춰 변화시킨다. 그녀가 폴리스에서 길다 그레이의 대역 배우라는 근거 없는 뉴스를 전하며 일제히 짓거리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개츠비의 집을 처음 방문했던 밤, 나는 정식으로 초대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았다. 그들이 멋대로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롱아일랜드로 그들을 실어다준 자동차를 탔던 것이고 어떻든 그들은 개츠비네 집 문 앞에서 내린 것이다. 일단 도착하여 개츠비를 알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어 소개받고 난 뒤로는 유원지의 행동규범 같은 것에 따라 행동한다. 때때로 그들은 주인인 개츠비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한 천진난만함을 입장권 대신 들이밀고 파티에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정식으로 초대받았다. 개똥집박 위의 알처럼 푸른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토요일 아침 일찍 자기 주인의 놀랄 만큼 격식을 갖춘 편지를 전하러 우리 집 잔디밭을 건너왔다.
내용은 오늘 밤 그의 작은 연회에 왕림해 주신다면 개츠비에 다시 없는 영광이겠다는 것. 그리고 그는 나를 몇 번 본 일이 있고 오래전부터 인사차 찾아뵙고자 했으나 예상치 못한 잡무들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여지껏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위험 있는 필적으로 제2 개츠비라고 사인을 했다. 흰 플란넬 양복을 차려입고 나는 7시 조금 지나서 그의 잔디밭으로 건너갔다. 모르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용돌이를 헤치며 겸연쩍은 기분으로 어정거렸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몇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뭔가 신기한 것을 보는 눈으로 내 얼굴을 말똥말똥 보면서 그의 동정을 아는 바 없다고 묘하게 딱 잘라 말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칵테일 테이블이 있는 대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는데 거기야말로 외톨이인 사람이 할 일 없이 보이거나 혼자임을 보여주지 않고 어정거릴 수 있는 정원 안의 유일한 장소였다. 만약 그 상태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나는 몸둘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취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던 베이커가 집안에서 나오더니 대리석 계단 꼭대기에 서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경멸조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 쪽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부자연스럽게 크게 울려 퍼졌다. 어쩐지 여기 계실 것 같았죠.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무심하게 대꾸했다. 이웃을 사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개츠비가 어디 있나 하고 주위를 살폈다. 도대체 수근거릴 것도 없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수근거린다는 사실 자체가 개츠비가 세상 사람들에게 로맨틱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첫 번째 만찬이 준비되자 조던은 내게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하자고 권했다. 일행은 정원 안쪽에 있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거기엔 세 쌍의 부부와 조던의 에스코트가 있었는데 그는 거친 풍자를 짓거리는 건방진 대학생 같은 타입이었다. 다른 데로 가요. 얼마간 무료하고 어울리지 못한 채 반시간이 지난 뒤 조던이 속삭였다. 여기는 나한테는 조금 고상한가 봐요. 우리는 일어섰다. 그녀는 우리가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다. 이분이 아직 개츠비 씨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걸린대요. 대학생은 우려하는 얼굴로 시니컬하게 끄덕였다. 우리가 먼저 기웃거린 바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지만 개츠비는 없었다.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다봐도 베란다에 나가봐도 그는 없었다. 혹시나 싶어 척보기에도 으리으리해 보이는 문을 열어보니 천장이 높은 고딕식으로 꾸며진 서재였다. 벽은 조각이 새겨진 영국산 참나무다. 아마 외국에 버려진 저택에서 그대로 옮겨놔 놓은 것 같다. 올빼미 눈 같은 커다란 안경을 낀 건장한 중년 남자가 얼큰하게 취하여 커다란 테이블 끝에 앉아서 안정되지 않은 집중력으로 서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흥분했는지 휙 돌아보더니 조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는 흥분에 들떠 물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는 손을 들어 서가를 가리켰다. 저건 말이요. 혹시나 싶어 말해두자면 진짜인지 일부러 확인할 건 없소. 내가 이미 조사했으니까. 저것들은 진짜요. 책들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는 진짜요. 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다 있어. 어차피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소품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틀림없는 책이란 말이요. 페이지도 하나하나. 자, 내가 보여드리리다. 우리도 당연히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서가로 달려가 스토더드 강의록 제1권을 가지고 왔다. 자! 그는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다. 이건 진짜 인쇄물이요. 한 방 먹었다니까. 이 사람은 진짜 벨라스코요. 당했어. 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냔 말이야. 놀라운 리얼리즘.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도 아주 잘 알고 있어. 봐요. 페이지까지는 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안 될 게 뭐 있냔 말이지. 그는 나에게서 책을 낚아채서는 급히 서가의 원래 자리에 돌려놨다.
벽돌 하나가 빠지면 서가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리면서. 누가 당신들을 안내했소? 그는 따지듯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 거요?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서 왔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말이지. 조던은 대답하지 않고 빈틈없이 생긋 웃으며 그를 봤다. 나는 루스벨트라는 여자가 데려왔소. 그는 말을 이었다. 클로드 루스벨트 부인. 그녀를 아시오? 어젯밤에 어디선가 만났는데 나는 한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 있다가 서재에 앉아있으면 술이 깨리라 생각했소. 깨셨나요? 조금 깬 것 같군.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여기 온 지 겨우 1시간 지났다. 내가 당신들한테 저 책 얘기를 했던가요? 저것들은 진짜요. 저것들은.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정중하게 그와 악수하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정원의 야외용 정원에서는 바야흐로 춤을 추고 있었다. 늙은이들은 끊임없이 야비한 원을 그리며 젊은 여자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잘나 보이는 많은 커플들은 서로를 정중하고 우아하게 안고 구석 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온 많은 여자들은 홀로 제멋대로 춤추거나 혹은 오케스트라에서 벤조나 타악기를 멋대로 가져와 두드리며 놀았다. 한밤중이 되자 떠드는 소리가 더욱 고조됐다. 유명한 테너 가수가 이탈리아어로 노래했고 또 유명한 알토 가수가 재즈를 노래했다. 곡과 곡 사이에 사람들은 온 정원에서 남의 눈을 끄는 묘기들을 해내고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행복하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터져 여름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노란 드레스를 입었던 아가씨들은 무대에서 쌍둥이 의상을 입고 어린애 꽁트를 했다. 그리고 샴페인이 핑거볼보다 더 큰 잔에 담겨 나왔다. 달은 높이 떠오르고 해협 여기저기에서 세목골의 은빛 비늘이 잔디 위에서 울리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벤조 소리에 맞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조던이 내게 물었다. 덕분에요. 나는 대답하고 나서 새로 알게 된 남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독특한 파티로군요. 나는 아직 주인조차도 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저쪽에 살고 있는데 나는 손을 들어 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그 개츠비라는 분이 운전사를 시켜서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잠시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듯이 나를 쳐다봤다. 내가 개츠비입니다. 그는 문득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를 내고 말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올드스포트. 파티를 주관한 사람으로서 실격이군요. 그는 무마하려는 듯 미소 지었다. 아니, 무마한다 따위의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안도를 줄 정도로 보기 드문 미소였는데 평생 너댓 번 볼까 말까 한 웃음이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영원한 세계를 직접 대면한 혹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미소였다. 또한 그것은 이쪽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편애를 가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당신을 덮어놓고 좋아하며 당신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미소였다. 그것은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을 믿고 있고 당신이 최선의 상태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인상을 분명히 받아들였다고 보장해주는 미소였다. 바로 이런 찰나에 미소는 사라졌다. 지금 내 눈앞에는 기품 있지만 어딘가 난폭함이 엿보이는 32~33살가량의 젊은 남자가 있다. 그 세심하고 정중한 말투는 자칫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기 조금 전부터 나는 그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6월 하순 어느 날 아침 9시에 개츠비의 호화로운 차가 우리 집 현관으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길을 덜컹거리며 찾아와 새음으로 된 경적으로 멜로디를 울려댔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비록 내가 그의 파티에 2번이나 갔고
그의 수상 비행기를 탔으며 그리고 그의 간곡한 초대로 해변을 자주 이용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굿모닝 올드스포트. 오늘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그 김에 함께 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지 않겠소? 그는 미국인 특유의 재치 있는 동작으로 그의 차의 흙바지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젊은 시절에 물건을 들어본 일이 없거나 똑바로 앉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진득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경기에 형식 없는 우아함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침착하지 못한 동작은 그의 빈틈없는 언동에 끊임없이 허점을 만들었다.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항상 발을 까불거나 아니면 참을성 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그의 차를 감탄하며 보고 있는 나를 봤다. 차 멋있죠, 올드스포트. 그는 차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뛰어내렸다. 당신이 이걸 본 건 처음이로군요. 나는 본 일이 있었다. 누구나 다 봤던 것이다. 차는 화려한 크림색이며 니켈이 화려하게 번쩍이고 괴물스럽게 기다란 차체의 여기저기에는 뽐내듯이 모자 박스들과 음식 박스들 그리고 장난감 박스들이 달려 튀어나와 있고 미로처럼 둘러져 있는 방풍 유리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태양이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녹색 가죽으로 만든 온실 같은 여러 겹의 유리 뒤에 앉아서 우리는 뉴욕으로 출발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그와 아마 6번쯤은 이야기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는 말할 것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본 그의 첫인상, 즉 분명치는 않지만 그가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는 첫인상은 차츰 없어지고 지금은 단순히 화려한 파티를 여는 이웃사람에 불과했다. 이런 참에 그 어리벙벙한 승차를 한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 에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개츠비는 그의 우아한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흐리면서 결정을 못하는 듯이 캐러멜색 양복을 입은 자기 무릎을 탁탁 치기 시작했다. 이봐요, 올드스포트.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깜짝 놀라 질문에 대체로 적절하도록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럼 당신한테 내 인생 얘기를 좀 하죠. 그러자 그는 내 말을 막았다.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는 걸 원치 않아요. 보아하니 그는 그의 집 곳곳에서 오고 간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묘한 비난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신한테는 틀림없는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갑자기 들더니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겠다는 듯 맹세를 했다. 나는 중서부의 어떤 부잣집 아들이요.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지만 나는 미국에서 자랐으나 교육은 옥스퍼드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내 조상들이 옛날부터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요. 가족의 전통이죠. 그는 곁눈질로 나를 봤다. 그래서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조던 베이커가 믿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았다는 말을 급히 해버렸다. 그 말이 전에도 그를 괴롭힌 일이 있다는 듯이 그 말을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목에 탁 걸린 것 같았다. 이런 의심과 함께 그의 모든 이야기는 신뢰감을 잃었고 결국 그에게는 뭔가 사악한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됐다. 중서부 지방 어디쯤입니까? 나는 넌지 떠봤다. 샌프란시스코죠. 아, 그렇군요. 내 가족들은 다 죽고 그래서 거액의 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엄숙했다. 마치 그렇게도 갑자기 가족이 소멸해버린 데 대한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듯이. 한순간 나는 그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를 한번 힐끗 보는 순간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젊은 왕자처럼 유럽의 모든 도시들, 파리, 베니스, 로마 등에 살면서 보석, 주로 루비를 수집하고 큰 사냥감을 쫓아 사냥에도 열심이었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만 그림도 좀 그리면서 오래전에 일어난 매우 슬픈 일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진부해서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였다.
1917년 10월 어느 날 하고 그날 오후 조던 베이커는 플라자 호텔의 커피숍에서 고든 의자에 몸을 꼿꼿이 펴고 앉아서 말했다. 나는 이리저리 반은 보도에서 반은 잔디에서 걷고 있었어요. 나는 잔디 쪽이 더 행복했어요. 뒤축에 고무가 붙어있는 영국에서 가져온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걸로 부드러운 잔디를 밟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는 또 창살무늬가 있는 새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바람을 따라 날렸고 그때마다 집들 앞에 내걸린 붉고 희고 푸른 국기가 빳빳이 펼쳐지며 마치 나를 나무라기라도 하는 듯 타타타타 소리를 냈어요. 데이지네 집 깃발과 잔디밭이 가장 컸어요. 데이지는 18살이었는데 나보다 2살 위였고 루이스빌의 젊은 아가씨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죠. 그녀는 흰옷을 입고 작고 하얀 로드스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걔네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려대며 테일러 기지에서 온 흥분한 젊은 장교들은 그날 밤 그녀를 독차지하는 특권을 갖겠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안 된다면 부디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내가 그날 아침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녀의 흰 로드스터가 길 모퉁이에 서 있었고 그녀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중위 한 사람과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너무 열중해 있어서 내가 5피트쯤 떨어진 거리까지 가도록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헬로 조던? 뜻밖에도 그녀는 내게 말을 걸었어요. 이리 와. 그녀가 말을 걸어줘서 기뻤어요. 왜냐면 나보다 나이가 위인 아가씨들 중에서 그녀를 가장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나더러 적십자사로 붕대 만들러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데이지는 오늘은 못 가게 됐으니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녀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줄곧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모든 아가씨가 언젠가 자기들도 그렇게 누가 쳐다봐줬으면 하고 바랄 만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게 내게는 로맨틱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제이 게츠비였고 그 뒤로 4년 동안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뒤 롱아일랜드에서 그를 만났을 때도 나는 그가 그때의 그 장교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1917년이었어요. 이듬해에는 나한테도 몇 사람의 추종자가 생겼고 골프 선수권 시합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녀는 파트너가 필요한 자리에는 그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과 나타나게 됐어요. 그녀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제멋대로 돌았어요. 어떤 겨울날 밤 해외로 가는 한 군인을 전송하러 뉴욕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다가 어머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여러 주일 동안 집안 식구들과 말도 안 했대요. 그 일이 있은 뒤 그녀는 더 이상 군인과 사귀지 않았고 그 대신 군대에 전혀 가지 못할 평발이나 근시인 몇몇 젊은 남자들하고만 돌아다녔대요. 다음해 가을에는 그녀는 다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명랑해졌어요. 그녀는 휴전 후에 사교계에 데뷔했고 2월에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했어요. 그런데 6월에 그녀는 시카고의 톰 뷰캐넌과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루이지빌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을 만큼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는 4대의 전용 차량에 10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와서 뮬바흐 호텔을 통째로 빌렸고 결혼식 전날에는 그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줬어요. 나는 신부 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그녀의 방에 가봤더니 그녀는 꽃장식을 한 드레스를 입고 6월의 밤처럼 아름답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원숭이처럼 빨갛게 취해 있었어요. 그녀는 한 손에 소테른 백포도병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축하해줘.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술은 처음 마시는데 참 기분이 좋아. 무슨 일이야 데이지? 나는 겁이 났어요.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취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여기 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휴지통을 뒤지더니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거 갖고 내려가서 누구든지 임자한테 돌려줘. 그들한테 데이지의 마음이 변했다고 전해주고. 데이지의 마음이 변했다고 말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울고 또 울었어요. 나는 뛰어나가서 그녀 어머니의 하녀를 데려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를 목욕탕 찬물 속에 넣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걸 가지고 욕조 속에 들어가서 물에 담가 쥐어짜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나는 걸 보고서야 비누 접시에 버리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암모니아수를 주었고 이마에 얼음을 얹어주고 드레스를 입혀주고 그리고 30분 뒤 방에서 나왔어요. 그 진주목걸이는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다음날 5시에 그녀는 떨지도 않고 톰 뷰캐넌과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예정으로 남태평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이듬해 4월 데이지는 딸을 낳고 그들은 1년 정도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나는 어느 해 봄에 칸에서 그들을 봤고 그 후에는 도빌에서 봤어요. 그 뒤 그들은 정착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아시다시피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두 사람은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죠. 그들은 모두 젊고 부자고 와일드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완벽한 평판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마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술꾼들 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커다란 이점이에요. 술을 안 마시면 입이 가벼워지지도 않고 더구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작은 변칙도 제때에 대처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지는 바람을 피운 적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약 6주일 전에 그녀는 몇 년 만에 개츠비의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당신한테 물었을 때예요. 기억하세요? 웨스트 에그에 사는 개츠비를 아시냐고 물은 거 말이에요. 당신이 집에 가신 뒤 그녀는 내 방에 와서 나를 깨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개츠비라는 사람 이름은 뭐라고 해? 내가 반쯤 잠에 취해 그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자기가 옛날에 알던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어요. 나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하얀 로드스터에 있던 장교와 개츠비를 연관시키게 됐어요. 조던 베이커가 이야기를 다 끝마쳤을 때 우리는 플라자 광장을 떠나 30분 정도 관광용 사륜 포장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해는 서부 50번가의 영화배우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 뒤로 넘어갔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들이 풀 위에 귀뚜라미처럼 불타는 황혼을 뚫고 솟아올랐다. 이상한 우연이군요. 하지만 그건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왜죠? 개츠비는 데이지가 그만 바로 건너에 있으니까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 6월의 밤에 그가 뜨거운 눈길을 보내던 상대는 단지 밤하늘의 별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의미 없는 낭비라는 테너를 쑥 빠져나와 내 눈앞에서 피와 살을 갖춘 존재가 됐다. 그는 알고 싶어해요. 조던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느 날 데이지를 당신 집으로 초대해서 그때 자기도 살짝 그리로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너무나도 겸손한 요청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5년 동안 한눈도 팔지 않고 기다리며 호화로운 저택을 사서 별빛을 나방들에게 나눠줬던 것이다. 누군가의 정원에서 점심때 살짝 얼굴을 내밀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단지 그것만의 이유로. 그가 그런 사소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 내게 그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건가요? 그는 두려워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그는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한 거예요. 저래 보여도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왜 그는 당신에게 만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데이지한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런데 당신 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자기네 파티에 나타나지 않을까 얼마쯤 바랬나 봐요. 조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아는지 은근히 떠보기 시작했고 내가 바로 그녀를 안다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번 파티에서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던 그때예요. 그가 정교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나는 즉시 뉴욕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는 보는 내가 더 조마조마해질 정도로 당황했어요. 나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웃집에서 그녀를 보고 싶어요. 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이 톰의 특별한 친구라고 말하자 그는 모든 계획을 전부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데이지의 이름이 혹시나 눈에 띌까 해서 몇 해 동안 계속 시카고의 신문을 읽었대요.
그녀는 개츠비를 보고 싶어 하나요?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개츠비는 그녀가 이런 사실을 알기를 바라지 않아요. 당신은 데이지한테 차 마시러 오라고 초청하기만 하면 돼요. 장벽처럼 늘어선 나무들을 지나자 59번가의 섬세하고 창백한 빛을 머금은 거리가 공원을 마주보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개츠비나 톰 뷰캐넌과 달리 내게는 실체 없는 얼굴이 어두운 처마 끝이나 눈부신 네온 사인과 함께 떠오르는 그런 여자가 없었으므로 나는 내 옆의 여자를 바짝 끌어당겼다. 그녀의 나른하고 조소적인 입술에 엷은 웃음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다시 더 바짝 얼굴이 닿을 정도로 끌어안았다. 그날 밤 웨스트에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집에 불이 났나 하고 잠시 놀랐다. 새벽 2시인데 반도의 구석에 불이 환했으며 그 불빛은 관목림에 환상적으로 비쳤고 또 길가의 전선을 반사해서 가늘고 기다랗게 반짝였다. 모퉁이를 돌면서 나는 그것이 탑 꼭대기부터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불이란 불은 모조리 켜져 있는 개츠비의 집 때문임을 알았다. 처음에 나는 또 파티가 열렸나 보다 생각했고 바보스런 소동이 커져서 마침내 숨바꼭질이나 상자 속의 정어리 놀이를 하느라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는데 바람은 전깃줄을 흔들고 불을 깜빡이게 하여 마치 그 집이 어둠을 향해 눈짓하는 것 같았다. 내가 탔던 택시가 부르릉 하며 지나가는데 개츠비가 그의 잔디밭을 건너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집이 세계 박람회장처럼 보이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는 무심하게 자기 집 쪽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까지 방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 코니 아일랜드에 갑시다. 내 차로 말이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초조함을 억누르고 나를 보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조던 베이커 양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잠시 후 말했다. 내일 당장이라도 데이지에게 전화해서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는 개의치 않는 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폐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 좋으십니까? 당신은 어느 날이 좋으십니까? 그는 내 말을 재빨리 되받아쳤다. 당신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으니까요. 모레는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 거북한 듯이 말했다. 잔디를 깎았으면 하는데. 우리는 잔디를 내려다봤다. 나의 초라한 잔디가 끝나고 그의 무성하고 잘 가꿔진 잔디가 시작되는 경계는 아주 뚜렷한 선이 나타나 있었다. 그렇군, 내 잔디 말이로군 하고 생각했다. 또 다른 작은 일이 있는데. 그는 불확실하게 말을 흐리며 주저했다. 아예 2, 3일 더 연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자꾸 말을 시작만 해놓고 우물쭈물했다. 내 생각이지만 올드스포트, 당신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시죠? 그다지 많이 못 법니다. 이 말이 그를 안심시킨 듯 보다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신뢰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시는지 몰라도 나는 부업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업과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번다면 채권을 팔고 있죠? 그렇죠, 올드스포트? 팔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당신이 흥미를 느낄 겁니다.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은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어요. 좀 비밀에 속하는 일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다른 환경 속에서 오고 갔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이 분명히 약삭빠른 임기응변이 아니라 나의 배려에 대한 보답이었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벅찹니다. 내가 말했다. 대단히 고맙긴 하지만 다른 일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인해 나는 발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아련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따라서 나는 개츠비가 코니 아일랜드에 갔는지 안 갔는지 또는 자기 집에 불을 야단스럽게 켜놓고 방이나 좀 둘러보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데이지에게 전화해서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 데이지, 톰은 데리고 오지 마. 나는 그녀에게 주의시켰다. 뭐라고요? 남편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약속된 날은 비가 퍼부었다. 11시가 되자 비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제초기를 끌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개츠비씨가 우리 집 잔디를 깎으라고 자기를 보내놓으라고 말했다. 순간 핀란드인 가정부에게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나중에 한 번 더 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린 게 생각났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라일락 나무 밑으로 지붕이 없는 커다란 차가 차도를 올라오고 있었다. 차가 멎었다. 보라색 삼각 모자 밑에서 약간 옆으로 숙인 데이지의 얼굴은 밝고 황홀한 미소를 띠며 나를 쳐다봤다. 헉, 정말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그녀 목소리에 쾌활한 파문은 비에 젖은 온갖 것에 터질 듯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목소리에 들어있는 그런 음색의 높낮이를 귀만 가지고 잠시 따라갔다.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푸른 페인트로 살짝 그은 것처럼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자 그 손은 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녀는 내 귀에다 대고 낮게 말했다. 나 혼자만 오라고 하셨으니 말이에요. 그건 왜 나 혼자만 오라고 하셨지? 그건 레크런트 성의 비밀이지. 운전사한테 멀리 가서 1시간만 있다가 오라고 해. 퍼디, 1시간 뒤에 다시 데리러 와요. 운전사한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이름은 퍼디예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몹시 놀랍게도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거 참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현관문을 가볍고 위험있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개츠비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아령처럼 그의 코트 주머니에 무겁게 찔러 넣고 다급해진 눈으로 나를 가만히 응시하며 물구덩이 속에 서 있었다. 두 손을 여전히 코트 주머니에 찌른 채 그는 내 옆을 지나 홀로 걸어 들어갔고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로 싹 돌더니 거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우습지 않았다. 내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끼며 나는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이 안으로 들이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 뒤 거실에서 숨막힌 듯한 중얼거림과 약간의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고 이어서 데이지의 꾸며낸 듯 어색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무척 기뻐요. 견딜 수 없는 침묵이었다. 나는 홀에서 아무 할 일이 없었으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는 여전히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억지로 편안한 척 심지어 실증나는 것처럼 가장하며 벽난로 장식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너무 뒤로 젖힌 나머지 고장난 벽난로 장식 시계의 글자판과 딱 붙어 있었다. 그런 자세로 그의 들뜬 두 눈은 데이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데이지는 놀란 그러나 우아한 표정으로 딱딱한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개츠비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나를 힐끗 봤고 그의 입술은 웃으려다가 실패로 끝난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이런 순간에 시계가 그의 머리의 압력으로 위험하게 옆으로 비뚤어지는 바람에 그는 돌아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붙잡아 바로잡아 놨다. 그러고 나서 그는 뻣뻣하게 앉아 팔꿈치를 소파의 팔걸이에 올리고 선으로 턱을 괴었다. 시계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까지도 얼굴이 바야흐로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평상시 같으면 수월하게 튀어나올 평범한 말 몇 마디조차 찾아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못 만났어요. 데이지가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사실상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오는 11월이면 5년째 되는군요. 개츠비의 기계적인 대답은 또 한 번 우리를 잠잠하게 했다. 컵과 케이크를 받아놓으려고 법석드는 중에 다행스럽게도 그럴듯한 자리 배치가 저절로 이뤄졌다.
개츠비는 스스로 그늘진 곳으로 옮겨갔고 데이지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긴장되고 암울한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보았다. 그러나 평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적절한 순간을 틈타서 양해를 구하고 일어섰다. 어디 가시려고요? 개츠비가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다. 바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긴 의자의 양쪽 끝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치 어떤 질문을 이미 던졌거나 이제 막 던지려는 참인 것 같았다. 아까의 당황한 흔적은 이제 그림자도 없었다. 데이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고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펄쩍 일어나더니 거울 앞에 가서 손수건으로 눈물 자국을 닦았다. 그러나 개츠비에겐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타오르듯 빛나고 있었다. 환희의 말 한마디나 제스처는 없었지만 새로운 행복이 그로부터 발산되어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작심하고 개츠비의 집으로 갔다. 그 집에 간 지 2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목이나 축이고 가자는 누군가한테 이끌려 톰 뷰캐넌이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당연히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그 새 일행은 승마를 하고 있었다. 톰과 슬론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로 그녀는 전에도 이 집에 온 적이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개츠비가 현관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들러주셔서 기뻐요. 격식을 차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타까웠다. 앉으세요. 담배나 권련을 피우시죠. 그는 배를 누르면서 재빨리 방 안에 왔다 갔다 했다. 곧 마실 것을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는 톰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에게 무엇을 대접할 때까지는 불안했을 터인데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그것뿐임을 막연히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슬론 씨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다. 레모네이드라도? 고맙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샴페인이라도 좀? 아무것도 싫습니다. 고맙지만 미안합니다. 승마는 좋았습니까? 이 주변은 길이 썩 좋아서요. 아마도 자동차 때문에. 맞아요. 어떤 저항하기 어려운 충동에 휩쓸려 개츠비가 톰을 향해 몸을 돌렸다. 톰은 아까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소개를 받았던 것이다.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뷰캐넌 씨. 아, 네. 톰은 무뚝뚝하게 공손했으나 기억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랬었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주일쯤 전입니다. 맞아요. 여기 닉하고 같이 계셨죠? 선생의 부인과 전 아는 사이입니다. 개츠비가 거의 도전적인 말투로 계속했다. 아, 그렇습니까? 톰이 나를 바라봤다. 자넨 이 근처에 사나, 닉? 바로 옆집이야. 그렇군. 슬로는 대화에 끼지를 않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초연하게 앉아있기만 했고 여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날 개츠비가 전화를 걸어왔다. 떠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인을 모두 쫓아냈다면서요? 입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데이지가 꽤 자주 놀러오거든요. 오후가 되면. 그는 데이지의 요청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내일 그녀의 집에 점심을 하러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조던 베이커도 올 예정이었다. 반시간쯤 뒤에 데이지가 전화를 걸었고 내가 갈 작정인 것을 알자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낌새는 있었다. 톰이 문을 벌컥 열고 그 공간을 자기의 다부진 몸으로 잠깐 가리고 나서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개츠비 씨로군요. 그는 혐오감을 썩 잘 감추고 그 넓고 평편한 손을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닉? 차가운 음료 좀 만들어줘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톰이 방을 나가자 그녀는 일어서서 개츠비 곁으로 가더니 그의 얼굴을 끌어내리고 입에다가 키스를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죠? 그녀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 자리에 숙녀가 한 사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는 대체 어디 있냐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너도 네가 키스하렴? 이런 점잖지 못한 망측한 애 같으니라고. 할게 뭐람? 데이지가 소리치고는 벽난로 옆에 벽돌바닥에서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덥지 않도록 역시 어둡게 가려놓은 식당에서 점심을 들며 차가운 에일과 함께 불안한 흥겨움을 삼키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우린 뭘 할까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 날은,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 동안은요? 이상하게 굴지 마. 조던이 말했다. 가을이 돼서 상쾌해지면 인생은 싫어도 다시 시작되기 마련이야. 하지만 너무 덥단 말이야. 데이지는 곧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우겼다. 그리고 만사가 뒤죽박죽이고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시내로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위 속을 뚫고 안간힘을 썼고 무감각한 더위를 두들겨 일종의 형태로 아로새기는 것 같았다. 누구 시내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데이지가 끈덕지게 다그쳤다. 개츠비의 시선이 그녀 쪽으로 흘러갔다. 어? 그녀가 외쳤다. 당신은 정말 시원해 보여요. 그들의 눈이 부딪히고 그러고는 둘은 단 둘만의 허공에서 빤히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식탁 위로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시원해 보여요. 그녀가 되뇌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었고 톰 뷰캐넌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는 아연실색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개츠비를 쳐다보고 그러고는 데이지를 쳐다봤다. 마치 그녀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임을 지금 겨우 알아챈 것 같은 표정이었다. 당신은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랑 닮았어요. 그녀는 천진하게 계속했다. 광고에 나오는 사람 알죠? 좋아. 톰이 재빨리 말을 가르쳤다. 시내에 나갈 용의가 충분히 있어. 자, 모두들 시내로 나갑시다. 그는 아직도 개츠비와 자기 아내를 번갈아 쏘아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어서! 그는 약간 성을 냈다. 왜들 이러지? 시내에 나갈 거면 지금 가자니까. 화를 억누르느라고 애를 쓰는 바람에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에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켰다. 데이지의 목소리에 쫓기듯 우리는 일어섰고 자결하는 자갈의 차도로 나갔다. 당장 떠나는 거예요? 그녀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그냥? 담배 피울 사람은 담배라도 좀 먼저 피우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점심 들면서 쭉 피웠잖소. 재밌게 놀아요. 그녀가 달래듯이 그에게 부탁했다. 이런 더위에 짜증을 내지 말아요.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좋아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리 와, 조던. 우리들 남자 셋이 뜨거운 자갈을 발로 차면서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나갈 채비를 했다. 서쪽 하늘에 벌써 은빛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이리 와요, 데이지. 톰이 그녀를 개츠비의 차 쪽으로 밀치면서 말했다. 이 공만한 마차에 당신을 태워주리다. 그는 차의 문을 열었으나 그녀는 그의 팔 안에서 빠져나왔다. 당신은 닉하고 조던을 데리고 가세요. 개츠비랑 저는 쿠페를 타고 따라갈게요. 그녀는 개츠비에게 바싹 다가서서 손으로 그의 윗옷을 만졌다. 조던과 톰과 내가 개츠비의 차의 앞좌석에 올라타고 톰이 그 익숙지 않은 차의 기어를 몇 번 시험해보더니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뒤에 처져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봤지? 톰이 다그쳤다. 뭘 말이야? 그는 나를 쏘아봤고 조던과 내가 서로 알고 있었음을 눈치챘다.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있지, 그치? 그는 넌지시 떠보는 것이었다. 어쩌면 정말 바본지도 몰라. 그러나 나한테도 육감이 때로는 있단 말이야. 당신들은 안 믿을지도 몰라. 그러나 과학은... 그는 말을 끊었다.
그런 이론을 끄집어내고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태는 절박해졌다. 그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가 말을 이었다. 더 철저히 들춰낼 걸 그랬어. 내 이럴 줄 알기만 했더라면. 점쟁이한테 가봤단 말이에요? 조던이 익살맞게 물었다. 뭐라고요?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는 깔깔웃는 우리를 쏘아봤다. 점쟁이가 뭘 어쨌다고? 개츠비에 관해서. 개츠비 일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의 과거를 좀 조사해봤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이가 옥스퍼드 출신이란 걸 알아냈군요. 조던이 거들었다. 옥스퍼드? 그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했다. 퍽이나 그렇기도 하겠네. 분홍빛 양복을 입고 있는 것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출신이랍니다. 뉴멕시코주 옥스퍼드인가 보지. 그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그들의 차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신호대기 때문에 그들이 늦어지면 차가 보일 때까지 속도를 늦추곤 했다. 그들이 어느 옆길로 빠져나가 그의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쳐버리지는 않나 염려스러웠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진 않았다. 우리는 플라자 호텔의 특실용 응접실 하나를 빌렸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에야 야단스레 질질 끌던 입씨름이 끝났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방은 컸지만 답답했다. 벌써 4시가 되었는데도 창문을 열어보니 공원의 관목수풀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어들어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데이지는 거울로 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머리를 매만졌다. 인류 특실이군요. 조던이 정색하고 소곤거렸으므로 모두들 껄껄 웃었다. 다른 창문도 열어요. 데이지가 돌아다보지 않고 명령했다. 창문이 더 없는걸? 그럼 전화로 도끼를 가져오라고 시켜야죠. 더위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톰은 골이 나서 말했다. 덥다고 짜증을 부리니까 10배는 더 더워진다고. 그는 위스키병에서 타월을 풀어내고 탁자 위에 얹어놨다. 그녀에게 화풀이 하는 건 잘못이요, 올드스포트. 개치비가 끼어들었다. 시내로 오자고 한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전화번호부가 못에서 떨어져 바닥에 털썩 널브러지자 조던이 미안합니다 하고 작게 말했으나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개치비가 한쪽 발을 짧고 불안하게 토닥거리자 톰이 갑자기 그를 돌아봤다. 개치비 씨는 옥스퍼드 출신이라면서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옥스퍼드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 있긴 했죠. 잠시 말이 끊겼다. 그리고 톰이 의심과 경멸을 담아 말했다. 빌록 씨가 예의를 있을 때쯤 선생은 거기 계셨겠구먼. 또 한 번 대화가 멈췄다. 웨이터가 노크를 하고 잘게 부순 얼음과 민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가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살며시 닫은 뒤에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드러날 참이었다. 개치비 씨한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 톰이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계속하시죠. 개치비가 공손하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 집안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 셈이죠? 이제 그들은 마침내 까놓고 맞서게 됐으며 바로 그것이 개치비가 원하던 전개였다. 그이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지는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을 차례차례로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부탁이니 제발 자제력을 조금만 발휘하세요. 자제력이라고? 톰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뇌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는 녀석이 자기 마누라와 놀아나는 걸 가만 내버려두고 보고만 있는 것이 요즘의 최첨단 유행인가 보군. 믿을 수가 없어.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생활과 가족제도를 비웃기 시작했다가는 결국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흰둥이와 깜둥이가 나눠까지 하고 말 거란 말이야.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느라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그는 자기 혼자서 문명의 마지막 한계선을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돼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가 치밀기는 했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제의 난봉꾼이 오늘은 완벽한 도덕군자가 돼서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이 안이 놀라운 변화인가. 나도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올드스포트. 개츠비가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데이지가 그 의도를 눈치챘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말을 막았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집에 가야겠어요. 좋은 생각이군요. 내가 일어섰다. 자, 가지. 톰, 아무도 술 마실 생각은 없어. 아니, 난 개츠비 씨가 할 말이 뭔지 알고 싶어. 톰, 당신의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츠비가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 본 적이라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고 있어. 당신 미쳤군 그래? 톰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개츠비는 잔뜩 흥분해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을 사랑한 일이 없었단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가 외쳤다. 그녀는 내가 가난했고 날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집갔던 것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밖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오. 여기서 조던과 나는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톰과 개츠비는 서로 다투듯이 강경하게 있어달라고 고집했다. 마치 둘 다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자리에 한몫 끼어 그들의 감정을 겪어보는 것이 무슨 큰 특전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앉으라고 데이지. 톰은 아버지 같은 점잖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나는 모조리 다 들어야겠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말하리다. 개츠비가 말했다. 5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어. 단지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톰이 데이지를 획 돌아다봤다. 5년 동안이나 이 친구를 만났다고? 만났다는 게 아니죠. 개츠비가 말했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우리 둘은 그동안에도 줄곧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올드스포트. 그리고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죠. 어떤 때는 웃기도 했죠. 당신이 그걸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이요. 미쳤구려? 그는 갑자기 고함쳤다. 제발 그만해요. 데이지는 개츠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걸로 됐어요, 제이? 당신은 지금 너무 욕심이 많아요.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소리쳤다.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저희를 한 번쯤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당신 또한 사랑했어요. 개츠비는 눈을 번쩍 떴다 감았다. 나도 사랑했었다고? 그는 이렇게 되뇌었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야. 톰은 사납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을 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개츠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그녀에게 관여하지 못할 거요. 관계없다고? 톰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껄껄 웃었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을 다스릴 경황이 생겼던 것이다. 왜 그렇죠? 데이지는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그녀는 나와 헤어지지 않아. 톰의 말이 갑작스레 개츠비를 후려쳤다. 여자 손에 끼워줄 반지까지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없는 협잡꾼 따위 때문에 나와 절대로 헤어지지는 않는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부탁이에요. 제발 여기서 나가요. 당신은 도대체 뭐요? 톰의 언성이 높아졌다. 메이어 올프신과 몰려다니는 치들 중에 한몫 끼어있죠? 그만큼은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의 사업관계를 나도 좀 알아보았어. 내일 즉시 더 알아볼 참이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올드스포트. 개츠비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의 그 드럭스토어가 뭔지를 알아냈단 말이오. 그는 우리를 향해 빠른 말씨로 말했다. 개츠비와 그 울프심은 말이야, 이곳과 시카고의 한적한 드럭스토어를 잔뜩 사갔고 에틸 알코올을 술이라고 팔아먹었거든? 그게 저 사람의 돈벌이 재주 중 하나라고.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주류 밀주업자로 점 찍었는데 그게 그리 틀리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개츠비가 점잖게 말했다. 월터는 당신네들을 도박법 위반으로 잡아넣을 수도 있었어. 그러나 울프심이 공갈을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 익숙지 않은, 그러나 어쩐지 석연치 않은 표정이 다시 한번 개츠비의 얼굴에 돌아왔다. 그 드럭스토어 영업은 잔돈놀이에 불과하단 말이야. 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은 다른 꿍꿍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터가 겁이 나서 내게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엄청난 무언가야. 나는 데이지를 쳐다봤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서 개츠비와 자기 남편을 번갈아가며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개츠비를 쳐다봤다. 나는 그의 표정에 깜짝 놀랐다. 그는 정말로 마치 살인이라도 한 사람 같았다. 한순간 그의 얼굴 모습은 그렇게 평범한 말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던 것이다. 그 표정이 사라지자 그는 데이지를 향해 흥분해서 짓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들었으므로 그는 그것도 포기해버렸다. 그리하여 해가 기울어가는 동안 부서진 꽃만이 이제는 형체도 없어진 것을 만지려 했으며 방 저편에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향해 애달프게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다시 가자고 졸랐다. 제발요, 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겁에 질린 그녀의 눈은 처음에는 무슨 의도나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단연코 모두 잃고 말았음을 알려줬다. 당신네들 둘이서 먼저 떠나지, 데이지. 톰이 말했다. 개츠비 씨 차로 말이야.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톰을 쳐다봤으나 그는 아량이라도 베풀 때처럼 깔보는 투로 다시 지시했다. 어서 가라고. 더 이상 그가 당신을 괴롭히진 않을 거야. 우리가 쿠페에 올라타고 롱아일랜드로 떠난 것은 7시였다. 톰은 쉬지 않고 짓거렸다. 허나 시시덕거리고 껄껄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조던과 나에게 거리에 귀에선 말소리나 머리 위를 달리는 고가 철도 소음이나 마찬가지로 아득하기만 했다. 인간의 동정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말다툼이 도시의 불빛과 함께 뒤로 처져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30살, 고독의 10년을 약속하는 아는 사람 중에 독신자 목록이 점점 줄어들고 의욕적인 사무용 가방도 점점 얇아지는 머리숱도 적어지는 나이다. 그러나 내 옆에는 조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데이지와 달리 오래전에 잊혀진 꿈을 해를 묵혀가며 간직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다리를 지나고 있을 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내 어깨에 피곤해 지친 듯 기대어 왔고 믿음직하게 조여오는 그녀의 손을 느끼자 30살의 엄청난 타격도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식어가는 황혼길로 죽음을 향해 달렸다. 개츠비가 두 그루의 관목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때 나는 매우 날카로워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분홍색 양복이 달빛 아래 밝게 떠올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여기서 뭐라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어요, 올드스포트. 어쩐지 그것이 비열한 짓 같이 생각됐다. 아까 길에서 무슨 사고 난 것 보셨나요? 그가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물었다. 네. 그는 말할지 말지 망설였다. 그 여자는 죽었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데이지에게도 그럴 거라고 말해줬죠.
그래도 충격이 한꺼번에 닥쳐온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녀는 상당히 잘 견뎌냈어요. 그의 말씨는 데이지의 반응 한 가지밖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투였다.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그가 물었다. 윌슨이라고 하는 여잔데 남편이 그 주유소 주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랬죠? 나도 서둘러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가 말을 뚝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데이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소. 그는 잠깐 잠잠하다가 대답했다. 물론 내가 운전했다고 말할 셈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뉴욕을 떠날 때 그녀는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운전이라도 해서 가라앉혀버리라고 맘먹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스쳐 지나려는 순간에 그 여자가 갑자기 우리에게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녀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를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지는 그 여자를 피해서 반대차선 쪽으로 운전대를 꺾었어요. 그러다가 겁이 나서 다시 되돌렸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운전대를 잡은 순간 쿵 하는 충격이 덮쳐왔죠. 아마 즉사였을 거예요.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만두세요, 올드스포트. 그는 몸서리를 쳤다. 아무튼 데이지는 사람을 치고도 그냥 차를 몰았어요. 차를 세우게끔 해봤으나 그녀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비상 브레이크를 당겼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내 무릎에 쓰러졌죠. 그 뒤로는 내가 차를 몰았죠. 2시에 개츠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누구에게서든 전화가 걸려오거든 수영장으로 알려달라고 집사에게 일러뒀다. 그는 여름 동안 손님들을 즐겁게 했던 공기 매트리스를 가지러 차고로 갔다. 그 속에 바람을 넣는 일은 운전사가 도와줬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픈카를 바깥에 내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개츠비는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수영장으로 갔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매트리스를 잠깐 옮겨 맸다. 운전사가 도와주겠노라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머리를 내저으며 개츠비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전화 메시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지만 집사는 낮잠까지 걸으면서 4시가 되도록 기다렸다. 전화가 왔더라도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랜 뒤에까지. 개츠비 자신도 전화가 오리라고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오든 말든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게 됐던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예전에 따뜻했던 세상을 상실했다고, 단 한 개의 꿈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대가를 비싸게 치렀다고 느꼈으리라. 그는 장미꽃이란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것인지를, 또 손질하지 않은 잔디 위에 쏟아지는 햇볕이 얼마나 거친지를 알았을 때 괴물같이 생긴 나뭇잎 사이로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며 몸서리쳤다. 꿈을 숨쉬듯 마시며 사는 가엾은 헛개비들이 서성대는 곳. 흙으로 구성된 그 새로운 세계가 난데없이 다가왔고 아물거리는 나무 사이로 그에게 살금살금 덮쳐오는 그 잿빛의 환영처럼. 운전사는 총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그는 그 총소리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역에서 개츠비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간 내가 걱정스럽게 정문 층계를 달려 올라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들도 알아차렸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말 한마디 없이 우리 4사람, 운전사, 집사, 정원사, 그리고 나는 수영장으로 다급하게 내려왔다. 수영장 한 끝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 배수구로 밀려가는 흐름 때문에 물이 보일 듯 말 듯 움직이고 있었다. 물결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물살이 개츠비를 태운 매트리스를 수영장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수면에 주름을 짓지도 못할 만큼 가벼운 한 줄기 바람조차 무거운 짐을 싣고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매트리스의 진로를 좌우하기에는 충분했다. 한 뭉치의 나뭇잎이 와닿자 그것은 빙그르르 돌아 마치 자오선의 다리처럼 연분 홍빛 동그라미를 물 위에 가늘게 그렸다. 우리가 개츠비를 얼싸안고 집으로 옮기는 도중에 정원사가 저편 숲속에서 윌슨의 시체를 발견했다.
어처구니 없는 학살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개츠비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에 있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데이지가 아무런 메시지나 꽃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원망은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비를 맞은 사자는 축복받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가 과감한 목소리로 그렇고 말고 라고 응수했다. 우리는 비에 쫓기듯 자동차 있는 데로 급히 왔다. 올빼미 안경이 문 옆에서 나에게 말했다. 조문은 못 갔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그는 놀랐다. 그런 법이 어딨어. 몇백 명씩이나 그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는 안경을 벗어서 다시 안팎을 닦았다. 후레 자식들 같으니라고. 그가 말했다. 개츠비의 죽음 이후 동부지방은 나에게 그렇게 어쩐지 기분 나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내 눈의 힘으로는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뒤틀려 있었다. 그래서 마른 잎을 태우는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줄에 걸린 빨래가 겨울바람에 딱딱하게 얼어붙는 계절이 돌아올 때 나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떠날 때 개츠비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정원의 잔디는 내 잔디밭처럼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마을의 택시 운전사 하나는 그의 집 앞 출입문을 지나갈 때마다 차를 잠깐 세우고 집 안쪽을 가리키며 한바탕 떠들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아마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이스트에그로 간 것이 그 운전사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자기 나름으로 이야기를 꾸며댔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으므로 기차에서 내리면 그의 차만큼은 피했다. 나는 토요일 밤은 언제나 뉴욕에서 보냈다. 왜냐하면 개츠비의 파티의 그 눈부심과 황홀함이 너무 선명히 남아있어서 그의 정원에서 희미하게 끊임없이 들리는 음악과 웃음소리, 차도를 오르내리는 찻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나는 거기서 진짜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현관 계단 앞에 멈춰 서 있는 차에 라이트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누군지 알아보지 않았다.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맨 끝에 가 있어서 파티가 끝장난 줄도 모르고 찾아온 마지막 손님일 것이다. 마지막 날 밤 트렁크에 짐을 꾸려넣고 자동차는 식품상에 팔고 나서 나는 그 집 쪽으로 가서 그 집의 엄청나고 부조리한 실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얀 돌계단에는 어떤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갈겨 쓴 음탕 한 말이 달빛 속에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구두로 비비고 문질러 그것을 지워버렸다. 그런 뒤 나는 해변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내려가 모래 위에 큰 대자로 드러누웠다. 해변의 큰 집들은 이미 대부분 닫혀 있었고 사운드 해협을 가로질러가는 연락선 한 척에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걸 제외하면 불빛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달이 점점 높이 떠오름에 따라 집 같은 하잘것없는 것들은 녹아 없어지고 마침내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찬란히 비쳤던 이 옛섬, 새로운 세계의 신선한 녹색 가슴으로 비쳤을 옛 모습이 서서히 떠올랐다. 이 섬의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집을 위해 길을 마련하느라고 없어진 나무들은 일찍이 인간의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꿈을 소곤소곤 주선했던 것이다.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매혹적인 순간을 위하여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숨이 가빴을 것이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경탄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미적인 명상에 어쩔 수 없이 잠겨 들어갔으리라. 나는 거기 앉아 오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에 잠기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부드 끝에서 처음으로 녹색 불빛을 찾아냈을 때의 그의 경의에 대해 상상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걸어왔다. 그의 꿈은 너무 가까워 보인 나머지 그것을 붙잡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 꿈이 이미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시 저쪽에 광막하게 어두운 어떤 곳, 공화국의 어두운 벌판이 밤 밑으로 끝없이 이어진 그런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개츠비는 그 초록 불빛을
해가 갈수록 우리들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진탕 마시고 떠드는 주신재 같은 미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내일은 더 빨리 뛸 것이고 더 멀리 팔을 뻗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맑은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